히가시노 게이고 추리소설 허상의 어릿광대 첫 번째 에피소드 현혹하다 7장 부산아기는 누나 유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커피숍에서 주간 트라이 최신호를 읽고 있었다. 구아이회에 관한 기사 제2탄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사토야마 나미가 기사를 썼다.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어. 누나 유리가 대뜸 말했다. 뭘 말이야? 미사 때문에? 미사는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된 누나의 외동딸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 일이야. 할머니라니? 누구 할머니 말이야? 우리 집 할머니겠지, 누구겠어. 같이 살잖아. 아, 부산아기는 그제야 납득했다. 그럼 할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라고 해야지. 상관없어. 우리 집에선 그렇게 불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너한테 상담을 청하려고. 상담? 고부간의 문제라면은 나는 사양하겠어. 예, 그런 일로 너한테 상담을 청할 바에야 차라리 옆집 고양이한테 얘기를 하지.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이상한 데 빠져서 고민이야. 이상한 데라니? 구아이회라고 너 들어봤니? 부산아기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주간지를 내려다보았다. 알아. 요즘 여러 가지로 화제에 오르는 것 같던데? 자신이 그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누나 시어머니가 그 종교에 빠졌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 아는 사람이 권유해서 견학하러 갔다가 완전히 빠져들었나 봐. 입회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잖아. 그뿐만 아니라 나랑 네 매형까지 입회를 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둘째가 생기지 않는 것도 마음에 더러움이 쌓여서 그렇다나? 누나, 둘째를 원해? 아니야. 이제 와서 둘째는 무슨. 근데 있잖아. 너 알아? 구아이회 입회금이 자그만치 100만 엔이야. 할머니가 돈을 어떻게 쓰건 그거야 당신 자유지만 속임수일 게 뻔하지 않니? 부산아기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설마 할머니를 설득하라는 말은 아니겠지? 설득해주면 물론 고맙겠지만 그러기는 힘들겠지? 그보다 네 친구의 지혜를 좀 빌렸으면 하는데. 내 친구 누구? 유가와군 말이야. 배드민턴부에 있었던 친구. 응? 그 친구라면 구아이회의 사기성을 증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유리는 구산아기가 여러 번 유가와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에이, 그건 무리야. 실은 얼마 전에 그 친구랑 그 비슷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 그러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 누나 부탁이잖아. 그래. 그럼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볼게. 얘는 그렇게 느긋한 소리 하지 말고 전화 끊자마자 당장 연락해봐. 알았지? 알았다고 말해. 그거 참 시끄럽네. 알았어. 부탁이야. 응? 꼭. 귀가 따가울 정도로 떠들어댄 후 유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구산아기는 한숨을 내쉰 후 유가와의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다.
강의 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전화를 받았다. 8장. 나미의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다. 이런 짓을 해도 괜찮을까 싶어 불안하면서도 뜻하지 않은 전개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구아이회 본부에 와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 유가와가 있다. 소문은 들었지만 위세가 대단한 것 같군요. 가구도 장식품도 죄다 최고급품이에요. 유가가 실내를 둘러보며 태평스럽게 말했다. 벽에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있고 선반에는 값비싼 골동품들이 늘어서 있다. 대리석 테이블에 가죽 소파. 나미도 처음 이 응접실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놀랐다. 전부 선물 받은 것들이래요. 신자들이 대사님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면서 담례로 가져왔다고 들었어요. 소파나 테이블도요? 에이, 가구야 그렇지 않겠죠. 유가와가 자리에서 일어나 골동품이 놓인 선반으로 다가가더니 대뜸 하나를 집어들고 유심히 들여다봤다. 떨어뜨려 깨지기라도 할까봐 나미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제1부장인 마지마가 들어왔다. 아이고, 이거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미에게 웃음을 지어 보인 후 그는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유가와를 바라봤다. 유가와가 나미 곁으로 되돌아왔다. 마지막 씨 소개할게요. 저희 잡지 편집장님이세요. 편집장님? 이쪽은 구아이회 제1부장이신 마지막 씨예요. 유가와가 요코답니다 하면서 명함을 건넸다. 실제로 편집장에게 받아온 명함이긴 하지만 그 사용처를 편집장에게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자초지종을 들으면 노발대발할지도 모른다. 저희 사토야마 씨가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호도 매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가와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대단한 연기력이다. 마지막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저희가 특별히 해드린 일은 없습니다. 사토야마 씨도 다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할 뿐이지요. 교단에 관해 정확히 알려주셔서 저희야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편집장으로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가 나미와 유가와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저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편집장님을 모셔온 건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에요. 오, 어떤 사정이지요?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유가와가 나섰다. 실은 요즘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하고요. 게다가 식욕부진에 불면증까지 있지 뭡니까. 그런데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봤더니 딱히 나쁜 곳은 없다는 거예요. 사토야마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대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하더군요. 아하, 대사의 염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로군요. 네, 안 되겠습니까? 유가와가 물었다. 마지막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리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 어떤 분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물며 사토야마 씨의 상사시라는데 모른 척 할 수야 없지요. 잠시 기다리십시오. 대사의 의향을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마지막가 응접실을 나갔다. 나미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다. 되도록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유가와에게 미리 주의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유가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아마도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인 듯 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데이토 대학에서 주고받았던 말이 나미의 뇌리에 되살아났다. 과학적인 조사를 교단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유가와는 자신이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피험자가 돼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설사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해도 물리학자가 체험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교단 측에서 달가워하지 않을 게 뻔했다. 그러자 유가와는 놀랍게도 자신이 주간 트라이 편집장 행세를 하겠다고 했다. 망설인 끝에 그녀는 결국 유가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렌자키를 속이는 건 마음이 아팠지만 염의 정체를 유가와가 밝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 순수한 신자가 되기는 틀렸다고 나미는 생각했다.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한층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와가 어떻게 할 작정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오늘 조그만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왔을 뿐이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잠시 후 마지막가 돌아왔다. 대사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일이라면 당장이라도 만나겠다고 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후위에 감사드립니다. 유가와가 자리에서 일어서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의 안내로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정화의 방은 카펫이 깔린 복도 맨 끝에 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마지막가 미닫이 문을 열고 그렇게 말하더니 유가와의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짐은 저희가 맡아드리겠습니다. 나미가 움찔 놀라며 유가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유가와의 말에 마지막은 고개를 저었다. 미소를 띠고 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정화의 방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규칙이니 모쪼록 양해해 주세요. 절대로 안 됩니까? 유가와가 눈을 껌뻑이며 물었다. 마지막은 네, 부탁드립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말없이 뭔가를 생각하던 유가와가 가방을 열고 안에서 얇은 대학 노트를 한 권 꺼냈다. 그럼 이것만 허락해 주세요. 대사의 말씀을 메모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마지막가 잠시 망설이는 듯한 기색을 내비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시지요. 가방을 맡긴 후 두 사람은 실내로 들어섰다. 한가운데에 방석이 놓여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간소한 방이었다. 창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저게 구아이의 별인가요? 유가와가 상좌 뒤 벽에 걸려 있는 마크를 보면서 물었다. 나미가 맞다고 대답했다. 디자인이 깔끔하군요. 조그맣게 글자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좀 봐주겠어요? 제가 말인가요? 그래요. 유가와가 재촉하는 눈빛으로 나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저하면서 단 위로 올라갔다. 높이는 몇십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단 위에 올라서고 보니 의외로 천장과 가까워져서 키가 큰 유가와마저 내려다 보였다. 나미는 렌자키가 늘 이런 식으로 신자들을 내려다보고 있나 보다 생각했다. 구아이의 별은 거울을 별 모양으로 잘라낸 것이었다. 그런데 글자는 쓰여 있지 않고 나미의 얼굴만 거울에 비칠 뿐이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데요? 그녀의 말에 유가와는 그래요? 그럼 됐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뭐야.
하고 생각하면서 나미는 단에서 내려왔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미는 서둘러 벽 앞에 놓인 방석에 앉았다. 그리고 유가와를 바라보며 방석을 가리켰다. 유가와도 방석 위에 정좌하고 앉았다. 앞쪽 문이 열리고 승복 차림의 렌자키가 들어왔다. 그는 나미에게 묵례한 후 유가와를 바라보며 단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평소처럼 구아이의 별에 예의를 갖춘 뒤 단 한가운데에 가부절을 들고 앉았다. 이때 나미는 단 앞쪽에 대학 노트가 세워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렌자키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밑이었다. 당연히 렌자키에게는 보이지 않을 터였다. 자 하고 렌자키가 입을 열었다. 자, 마지막 씨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시라고요. 네,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손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렌자키가 하고 고개를 끄덕인 후 눈을 감고는 양손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그러더니 화들짝 놀란 듯이 몸을 움찔했다. 이 큰일이로군요. 마음에 더러움이 잔뜩 쌓였어요. 실례일지 모르지만 살아오는 동안 어지간히 많은 일을 겪으셨나 봅니다. 마음에 더러움이... 하하하,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요. 다만 마음의 더러움을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그것이 결국 육체를 좀먹으니까요. 걱정거리가 많으면 속이 쓰리고 아픈 것이나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손을 쓰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가요? 유가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마음의 더러움을 없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군요. 오랜 세월에 걸쳐 더러움이 쌓인 터라서요. 입회하겠다는 뜻은 확고합니까? 그건 아직요. 일단 체험을 하고 나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렌자키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의심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하하, 괜찮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지요. 자, 그럼 어깨에서 힘을 빼고 자세를 편안히 하세요. 이제 영을 보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유가와가 등을 펴는 모습을 보며 렌자키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유가와를 향해 양손을 뻗었다. 나미는 그 사건 이후로 다른 사람이 염을 받는 모습을 처음 봤다. 유가와의 안색에 변화가 있었다. 느낀 거야 하고 나미는 확신했다. 렌자키가 손을 내리고 눈을 떴다. 어떻습니까? 유가와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뭔가 느낀 것 같기는 한데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지요. 렌자키가 똑같은 동작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유가와의 몸이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움직였다. 어떠세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느꼈겠지? 라고 하듯이 렌자키가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유가와는 이번에도 고개를 갸웃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암시에 쉽게 걸려들지는 않습니다. 암시라니요. 전에 최면수를 취재할 때도 저만 전혀 최면에 걸리지 않아서 폐를 끼쳤던 적이 있거든요. 렌자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유가와를 노려봤다. 요코다 씨라고 하셨지요. 뭔가 오해를 하신 듯하군요. 이건 암시나 최면술 같은 게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힘을 보낸달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많이 둔감한...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염을 조금 더 강하게 보내드리지요. 틀림없이 느끼실 겁니다. 렌자키가 심각한 표정으로 양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은 채 유가와를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유가와가 뒤로 나동그라졌다. 허겁지겁 몸을 일으키는 그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뭔가 느낀 모양이군요. 렌자키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유가와는 두세 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느꼈습니다. 확실히요. 그것이 염의 힘입니다. 이번 속염으로 요코다 씨의 마음에 쌓인 더러움이 꽤 많이 제거됐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몸 상태가 다소 좋아지지 않았나요? 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군요. 그럴 겁니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당장 입회해서 계속 다니실 것을 권합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 그럼 렌자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괜찮으세요? 나미가 유가와에게 물었다.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단상으로 다가가 세워놓았던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걸 펼쳐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9장 구사나기를 비롯한 경시청 수사관들이 후지오카와 함께 구아이회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오전 9시경이었다. 도량에는 일반 신자도 있었는데 그들은 당혹스러워할 뿐 저항하진 않았다. 강력하게 반발한 쪽은 간부들로 그들은 수사관이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켰다. 또한 제1부장인 마지마다 케오와 제2부장인 모리아 하지메는 자신들이 거처하는 4층의 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봉쇄하려고 했다. 아슬아슬하게 문틈을 비집고 들어간 구사나기 일행은 당초 예정대로 5층까지 뛰어올라가 미리 준비해둔 평면도를 보며 정화의 방과 그 옆방으로 밀고 들어갔다. 옆방에는 렌자키 시코, 본명 이시모토 가지오와 아내인 사요코가 함께 있었다. 그들을 방에서 내보낸 후 벽에 붙어있는 책장을 조사하던 구사나기 일행은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서 금속 장식을 발견했고 그걸 조작하자 책장이 옆으로 미끄러져 움직였다. 그 안쪽에 숨겨져 있던 것은 서랍장 정도 크기의 장치였다. 그 장치에서 몇 가닥의 전선이 나와 있었고 그 전선은 바닥에 놓여있는 다른 기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기계에는 사방 30cm 길이의 네모난 패널이 벽 쪽으로 붙어 있었다. 그 친구 예상대로군 하고 구사나기는 생각했다. 장치를 5궤에서 실험해 보기로 했다.
유가와와 감식반이 함께 여러 가지를 측정하며 안전성을 확인했다. 구산하기를 비롯한 수사관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유가와가 구산하기에게 다가왔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왜 하필 나야? 자네가 보고서를 써야 하잖아. 그러니까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 자, 어서 준비해. 유가와가 바닥에 놓여있는 방석을 가리켰다. 다른 수사관과 감식반원들은 싱글거리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구산하기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고 방석에 앉았다. 그러자 유가와가 그에게 다가와 랩에 감싸인 엽서만한 종이를 건넸다. 이걸 셔츠 가슴 주머니에 넣어. 구산하기는 유가와가 시키는 대로 한 후 등을 곧게 폈다. 이걸로 준비가 끝인가? 각오는 했겠지? 살살 하라고, 응? 첫 경험이잖아. 그러고서 구산하기는 2미터 정도 앞에 놓여있는 네모난 패널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교단에서 압수한 기계다. 유가와 말에 따르면 안테나의 일종이라고 한다. 그 기계와 전선으로 연결된 장치는 전원이었다. 별일 없을 거야. 자, 우선 보통의 속력 모드야. 간다! 하며 유가와가 전원 스위치를 켰다. 구산하기의 입에서 오 하는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순간적으로 몸이 따뜻해졌기 때문이다. 어때? 유가와가 물었다. 구산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느꼈어. 신자들이 말한 대로야. 그럼 본 게임으로 들어가자고. 이번에는 좀 괴로울지도 몰라. 겁주지 마. 난생 처음 보는 기계 앞에서. 거기까지 말하고서 구산하기는 으악 비명을 질렀다. 앞쪽에서 열기가 확 밀려오는가 싶더니 몸이 될 듯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참을 수 없었던 그는 그만 뒤로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열기는 그를 계속 쫓아왔다. 구산하기는 허둥지둥 뒤쪽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다음 순간 더는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다. 화상을 입은 곳은 없었다. 여우에게 홀린 기분이 이런 거로구나 싶었다. 우와, 불길에 휩싸인 느낌이었어. 출력을 높이면 더 뜨거운 맛을 볼 수 있을 텐데. 끔찍한 소리 집어쳐. 우와, 정말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물은 사람은 후지오카였다. 혹시 엄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엄살이라뇨. 그렇게 의심스러우면은 후지오카 씨가 직접 경험해 보시든죠. 아니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유가와 교수님, 다시 한번 장치에 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전자레인지하고 똑같은 원리란 말씀이죠?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겁니다. 주파수가 높은 전자파를 쏘아 인체의 수분을 자극하는 거죠. 그 결과 물 분자가 격렬히 움직이면은 몸이 열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몸에 문제가 안 생기나요? 이 장치는 그 영향을 받는 범위가 피부 및 수십 미크론에 불과합니다. 미크론은 1000분의 1mm라고 합니다. 뜨겁다고 느낄 뿐 상처는 남지 않죠. 출력이나 시간을 조절하면 열기를 느끼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원리를 응용해 인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는 폭동 진압 장치를 개발하기도 했어요. 액티브 디나이얼 시스템이 그겁니다. 그걸 이용해 신흥 종교 교조 자리에 올랐군요. 그럼 나카가미가 창문에서 뛰어내린 이유 역시 이 기계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앞에서 불길이 자신을 덮치는 듯한 느낌에 반사적으로 뒤쪽으로 도망친 거예요. 방금 구산하기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진 기자가 불이 났을 때 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얘기를 한 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힌트가 됐습니다. 송염을 할 때마다 창문을 여는 이유는 창유리에 마이크로파가 닿는 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만에 하나 유리 표면에 물방울이라도 맺혀 있었다거나 한다면 열이 발생해서 유리가 깨질 우려가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이제야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가와 교수님. 서로 돌아가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형사과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후지오카가 부하들을 데리고 물러가자 구산하기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산하기, 잠깐. 아까 그 종이 좀 보여줘. 유가와의 말에 구산하기가 셔츠 가슴 주머니에서 랩에 감싸인 종이를 꺼냈다. 그 표면을 본 구산하기가 아니, 이건 하고 중얼거렸다. 하얗던 종이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그때 그 종이와 똑같군. 사토야마 나미와 함께 구아유의 본부를 방문했던 유가와는 돌아와서 구산하기에게 종이를 한 장 보여주었었다. A4 용지로 한쪽 면이 새까맸다. 감열지라고 유가와가 설명했었다. 열이 닿으면 검게 변하는 종이라고 했다. 유가와는 그것을 물에 적셔 랩으로 감싼 다음 대학 노트 사이에 끼워 렌자키가 앉는 단상 밑에 세워두었다고 한다. 교주의 트릭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것임을 간파한 그는 사토야마 나미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화의 방에 장치가 숨겨져 있으리라고 추측했던 것이다. 마이크로파가 닿으면 감열지의 표면이 검게 변할 터였다. 노트를 가져다 놓을 때는 사토야마 나미를 구아이의 별 앞에 세웠다고 한다. 구아이의 별이 거울로 만들어진 것을 본 유가와는 그것이 매직 미러이며 안쪽에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던 것이다. 이상의 정보를 구산하기가 마미야에게 보고한 결과 이번에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다짜고짜 정화의 방 옆방으로 들어간 이유는 이미 장치의 위치가 판명되었기 때문이었다. 10장 실험이 있고 일주일 후 구산하기가 유가와의 연구실을 찾았다. 재차 감사 인사를 하려는 것이었다. 자네 덕분에 윗사람들이 아주 싱글벙글이야. 응? 고맙네. 구산하기가 작업대에 선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좀 무리를 해서 돔페리뇽이다. 관할서에서도 기뻐하더군. 다음에 또 골치 아픈 사건이 생기면 구산하기 씨랑 의논해야겠다느니 하면서 말이야. 응?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당최 못 알아들어. 뭐 어때? 그냥 내버려둬. 그건 그렇고 살인죄로 기소하기는 힘들겠지 역시. 마이크로파를 쏘았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뛰어내리라는 법은 없잖아. 자네 말대로야. 아쉽지만 낙하가미 건으로는 상해치사가 고작일 거야. 하지만 놈들의 죄는 그뿐이 아니야.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수사 이과 녀석들이 아주 신났어. 우리 일과 덕분에 말이야.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해 사기를 쳤으니 의당 벌을 받아야지. 구아이유의 간부 전원이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아니야.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제1부장인 마지막, 제2부장인 모리아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제3부장 이하는 뭔가 트릭이 있지 않을까 의심한 정도일 뿐 자세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걔 중에는 여전히 렌자키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럼 그자들은 무죄일 수도 있겠구나. 주모자는 누구야? 역시 교조 렌자키인가? 구산아기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수족이었어. 이용당했다고 할까? 주모자는 교조의 아내 사요코였어. 애초에 그 여자가 원흉이야. 그 말에 유가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교조의 아내가? 구산아기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인신고는 뭐 하지 않았다지만 말이야. 이만저만 나쁜 여자가 아니더라고. 그 여자만 안 만났어도 교조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구산아기는 취조실에서 사요코와 마주했을 때를 떠올렸다. 처음 봤을 때와 인상이 너무 달랐다. 눈에서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만 감돌았다. 수수해 보였던 얼굴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옷차림도 매우 세련되어서 마치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로 변신한 모양새였다. 그녀의 진술 내용과 마지마와 모리아에게서 들은 얘기를 종합한 결과 구아이회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사요코는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남자로 특히 마이크로파 가열 기술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사요코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결혼했을 뿐이었다. 실제로 결혼 당시에는 공장의 경영 상태가 좋았던 것이다. 그런데 장기화한 불황의 여파로 상황이 서서히 나빠지고 가사에 시달리며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생활에 염증을 느낀 사요코는 마침내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 후 물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그녀는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나간 사이 공장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다. 땅도 건물도 모두 남에게 넘어가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몇 푼 안 되는 현금과 남편이 마지막까지 연구했던 뭔지 모를 기계뿐이었다. 실망한 사요코는 도박판에서 알게 된 마지마를 불러들였다. 마지마는 도산한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용 기기를 동남아시아 등지에 팔아넘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기묘한 기계를 팔아 조금이나마 돈을 건지자는 것이 사요코의 속셈이었다. 하지만 사요코의 남편이 남긴 취급 설명서를 읽어본 마지마는 이건 팔릴 만한 물건이 아니야 라며 고개를 저었다. 왜냐고 묻자 산업기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거는 공장용 기계도 아니고 계측기기도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건강기구랄까. 마지막에 따르면 그 기계를 사용해 마이크로파를 쬐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이었다. 시험해보니 아닌 게 아니라 몸이 따뜻해졌다. 사요코의 죽은 남편은 마이크로파를 혈류 장애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를 신청하려고 했던 듯했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건대 의학적으로 검증된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마이크로파 등의 전자파가 몸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기계로 한미천 잡을 방법이 어디 없을까 하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갔다. 암 따위 질병의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소개하면 전국에서 환자가 모여들 것도 같았다.
하지만 자칫하면 거짓말이 금세 탄로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기계를 일단 숨겨놓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섰다. 벽면의 소재를 잘 선택하면 옆방에서도 마이크로파를 보낼 수가 있었다. 아무런 장치가 없는데 몸이 따뜻해진다면 누구라도 놀랄 것이 분명하다. 초능력 덕분이라고 선전하면 어떨까? 그래서 새로 끌어들인 사람이 역시 도박 멤버로 알게 된 모리아였다. 모리아는 신비주의를 내세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다. 종교법인을 설립하는 루트도 훤히 꿰고 있었다. 셋은 사요코를 중심으로 면밀히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종교단체를 세웠다. 문제는 누가 교조 역을 맡느냐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직접 나설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 자칫 일이 잘못되는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알게 된 사람이 이시모토 가즈오였다. 그는 기공사 간판을 내걸고 병을 치료하고 있었다. 효험이 좋다는 평판이 있는 반면 치료 효과가 전혀 없다는 소문도 많았다. 바로 이 남자야. 처음 이시모토를 봤을 때 사요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생김새도 나쁘지 않은 데다 지성미마저 살짝 풍겼다. 특히 퍼포먼스가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도취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사요코는 기공 따위를 믿지 않았지만 이시모토는 자신의 힘을 믿었다. 때문에 그에게는 환자를 속이려는 생각이 없었다. 따라서 말에 설득력이 있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었다. 사요코는 이시모토에게 접근했고 독신인데다 여자를 만나는 일이 별로 없고 순진했던 이시모토는 그녀의 유혹에 쉽사리 걸려들었다. 얼마 안 가 그는 사요코에게 푹 빠져들었다. 적당한 틈을 보아 사요코는 이시모토에게 교단 설립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던 이시모토도 사요코가 교조가 될 만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지켜세우자 결국 승낙했다. 사요코는 그를 마지마와 모리아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해서 신흥교단 구아이회를 발족했다. 구아이라는 이름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 괴로울 고와 사랑 애자를 붙여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에 불과했다. 교조는 이시모토였지만 교단을 조직하는 일은 사요코가 도맡았다. 마음의 더러움이라는 개념도 속념이라는 말도 모두 그녀가 만들어냈다. 이시모토에게 렌자키 시코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녀의 아이디어였다. 교조의 이름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렌자키는 사요코의 원래 성으로 전 남편과 별거할 때부터 다시 그 성을 사용해왔다. 그래서 마지마나 모리아는 여전히 그녀를 렌자키라고 불렀다. 그들은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단독주택을 빌려 활동을 시작했다. 마이크로파 장치의 위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잠깐만 작동해 보이면 누구나 이시모토, 그러니까 즉 렌자키 시코의 초능력을 믿게 되었다. 사람을 사서 속념의 효과를 소문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속념 덕분에 건강해졌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른바 플라세보 효과다. 그 이후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부적이나 항아리 등 관련 상품을 제작해서 지표장에 진열하자 비싼 가격에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대필 작가를 고용해 렌자키 시코의 이름으로 출간한 책 5권은 하나같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조그만 단독주택이던 교단 본부는 불과 2년 만에 5층짜리 건물로 탈바꿈했다. 그 즈음에는 간부의 수도 늘었다. 단 새로 영입된 간부들에게는 마이크로파 장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은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사요코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순조롭게 신자를 늘려가던 교단이 최근 들어 정체기를 맞았다. 입소문만으로 사람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러던 차에 신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몇몇 간부가 교단의 자산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몇몇 간부란 마지마와 모리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다. 마지마와 모리아는 끈아풀을 동원해 소문의 진원지를 탐색했다. 놀랍게도 소문은 금고지기 나카가미 마사카즈가 퍼뜨린 것이었다. 제5부장이었던 나카가미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라이벌 교단인 수호의 광명으로 옮겨가기로 결심을 굳힌 상태이기까지 했다. 분노한 사요코는 실로 대담한 계획을 꾸몄다. 나카가미에게 렌자키 시코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평소 속념을 할 때는 마이크로파의 출력을 극도로 낮추지만 출력을 최대로 높일 경우 마치 화염에 휩싸인 것처럼 온몸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나카가미를 죽일 작정은 아니었다. 그가 뛰어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 사요코와 마지마 등의 주장이었다. 그들의 주장이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 주장을 뒤집기도 어려워. 구사나기가 말했다. 자네 말처럼 살해 방법으로 확실한 수단은 아니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지. 마이크로파라는 게 조사 범위가 넓지를 않아서 옆으로 피하기만 하면 열기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속념의 정체가 마이크로파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봐. 단순한 위협은 아니었을 거야. 애초에 살의가 있었던 거지. 최소한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있었을 거야. 그 여자를 만나면은 자네도 그런 확신이 들걸? 게다가 살인마저 교단을 선전하는 데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보통 무서운 여자가 아니야. 본인은 우연이라고 주장하지만 주간 트라이 기자들을 동석시킨 것도 분명히 계산적인 행동이었을 거라고. 그 여자가 직접 기계를 조작했나? 옆방에 숨어서. 자네가 간파했듯이 매직 미러 뒤에서 정화의 방 상황을 살피면서 기계를 조작했다나 봐.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단순한 배후 인물로 만족할 만한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본인은 스스로를 배우 인물이라고 여기지 않아. 프로듀서라고 여겼지. 그 말을 하면서 구사나기는 새삼 사요코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재미있었어요. 시대의 악녀는 얄미울 정도로 태연스럽게 말했다. 의심을 품던 사람들도 스위치 하나로 달라졌으니까요. 그들은 쉽게 신자가 됐죠. 그리고 제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부탁하지 않아도 돈을 갖다 바치는가 하면 고마워하기까지 하고요. 새삼 인간이란 한없이 단순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장함 따위는 눈꽃만큼도 없었다. 살인으로 기소되지는 않으리라고 짐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카가미를 죽였을 때도 게임을 하는 감각이 아니었을까?
그 여자는? 사요코는 심지어 사귀죄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건 단순한 연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거나 성가를 합창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의 기분을 고양하기 위한 연출이란 말이죠. 그게 어째서 나쁜가요? 죄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얼굴로 구사나기에게 따져 묻기까지 했다. 뻔뻔스럽기 이를 데 없는 여자로군. 그래, 교조는 어떻든가?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전락한 형국인데 말이야? 유가와가 물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최대 피해자일지도 몰라. 구사나기는 그렇게 말했다. 취조실로 불려온 이시모토에게 자신이 사기단의 일원이라는 자각은 없어 보였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트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했다. 보조장치라고 들었습니다. 제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한 기계라고요. 실제로 그 기계를 사용하면서부터 사람을 여럿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혼자서 기공을 할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진화했다는 느낌이었고요. 부디 사요코에게 전해주십시오. 이제 기계 같은 건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둘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전해주세요. 짐짓 시치미를 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찬찬히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수사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자는 믿고 있었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신자들을 구원해왔다고 말이야.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수할 의사를 밝혔던 모양이야. 자기가 진짜 죽였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사요코 일당은 그런 그의 믿음을 이용하기로 했던 거야. 교조가 자수를 하면 선전 효과가 한층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내려질 리는 없다고 예상을 했으니까. 간수 말로는 이시모토가 구치소에 있는 내내 명상을 하더래. 그 모습이 연기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구사나기의 얘기를 듣고 난 유가와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 올렸다. 교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신자들뿐만이 아니었다는 얘기군. 그 이상으로 교조가 속았던 거야. 그런 셈이지. 아, 참, 근데 구사나기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우리 누나가 전해주라던데? 시어머니가 교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야. 이러실 것까진 없는데 안 해둔 게 뭐야? 무슨 입장권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유가와가 봉투를 열었다. 티켓과 함께 메모가 들어있었다. 안경을 낀 채 그 메모를 읽던 유가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그래? 구사나기가 물었다. 유가와는 티켓 앞면을 구사나기 쪽으로 돌렸다. 전국 점 페스티벌이래. 점? 메모에 이번 일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무척 잘 마친다고 하니 애인과 함께 가보세요. 라고 적혀 있네. 진짜 우리 누나 어떡하면 좋아. 미안해. 그냥 버려. 버리긴 왜 버려. 잘 마친다잖아. 흥미진진한걸? 고맙다고 전해줘. 유가와는 티켓을 흰 가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 연작 소설 벽돌책 허상의 어릿광대라는 책에는요, 현혹하다,
푸시하다, 들리다, 뭐 이런 식의 짧은 제목으로 7편의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 취향이라서 재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신비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야지만 좋아하는데,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 공학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제 과학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에 이과계 살인사건 같은 책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2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지식이 정말 그 넓이와 깊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그런 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 책은 물리학자인 친구 누구죠? 그 유가와를 등장시켜가지고 형사 구사나기와 유가와 콤비가 요 작품에 실린 이런 사이비 종교라든지 하는 다양한 신비주의를 이용한 악당들을 때려부수는 뭐 그런 연작 소설집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이런 것들 부탁드릴게요. 또 쿠팡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평소 쇼핑하듯이 그냥 사고 싶은 물건 아무거나 사시면 되는데요. 안잡이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안잡이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된다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으셨기를 바라면서 안잡이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